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야 후회하겠냐는 등 위협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이 범죄는 한때 경범죄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겼던 범죄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계획범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의사와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범죄, 스토킹입니다. 어쩌면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스토킹 범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여원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학과장 김현동입니다. 네. 얼마 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면 재판부에서 죄질을 무겁게 봤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이 사건은 올해 2월 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남성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여성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또는 주거지에 총 11차례에 걸쳐 13개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재판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2조 및 형법 제319조에 의거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똑같은 스토킹을 하여 2020년 12월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상이하지만 2018년에는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본 사건의 1심 법원은 좀 무겁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스토킹을 한 게 아니라 좀 상습적으로 네, 범죄를 맞습니다. 저질러서 네, 맞습니다. 죄질이 좀 무거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경범죄로 10만 원의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스토킹인데도 이렇게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로 분류돼서 처벌이 미미했는데 이로 인해서 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왜 경범죄예요, 스토킹이? 당시에 옛날 경범죄 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네. 이런 스토킹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신고를 좀 쉬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이걸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어서 경범죄로 분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도 두려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네요, 피해자들이. 예전에는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었어서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스토킹 범죄 결과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서 확실히 이걸 처벌해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예로 스토킹 처벌법은 각 호에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을 보내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우편, 전자, 팩스, 제3자를 통한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포를 주는 행위가 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좀 해를 거듭할수록 네. 많이 흉포화되어가고 규모화되어감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처단형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분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이 되었나요? 먼저 이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따라가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고 네. 반대로 뭐 칼이나 뭐 야구방망이 이런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매우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좀 많이 처벌 수위가 다르겠죠. 달라진다고 네.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처벌이 강화돼서 네. 당연히 뭐 당연히 감소가 줄지 않았을까요? 되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는 매우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고 또 규모화되어감에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신고 건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게 당하는 게 스토킹인가? 라고 몰랐던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것들 스토킹이야? 라고 주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신고 건수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보통 그런데 스토킹 범죄하면 좀 사랑의 구애 또는 사랑 싸움 이렇게 생각을 간혹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건 그럼 과거에 상당히 폭력적인 생각이고요. 아니, 여성들이 겪는 폭력은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싸움, 개인사로 취급되곤 합니다. 옛날에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들어간 이유도 아마 그런 배경일 겁니다. 스토커가 전 남편 경우 특히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스토킹을 하면은 신고를 한다 해도 잘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냥 부부간의 싸움이라고는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정말 심각한 생각이고 스토킹은 단순 스토킹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순식간에 폭행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감금, 살인, 때로는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네, 정말 피해자의 입장을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고 치가 떨리는데요. 이렇게 한쪽이 원하지 않는 스토킹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과 비뚤어진 지배욕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로 매 순간이 불안하고 무섭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매 순간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민주 씨의 일상을 공포에 떨게 하는 두려운 존재. 그는 누구일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는 길이지만 민주 씨는 내딛는 한 걸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치 소리 없이 따라오는 검은 그림자처럼 민주 씨가 가는 곳 어디든 언제나 딱 그만큼의 간격을 두고 뒤를 쫓는 남자. 민주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도 누가 볼세라 불안하기만 한데요. 휴, 집안까지 무사히 들어와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는 민주 씨. 벨소리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다행히 어머니의 전화입니다. 엄마.
나 잘 들어왔어. 너 괜찮아? 아니, 별일 없었어. 주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엊그저께도 또 한번 난리 피웠다며? 엄마가 올라갈까? 아, 엄마가 뭐 오시려고 그래. 나 괜찮아. 화날 때 다니려고 일부러 낮에 끝나는 알바만 가는 거란 말이야. 응, 걱정 마셔. 아, 됐어. 뭐 오빠한테 오라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잘 지내고 있고 나 잘 있으니까. 엄마 끊어.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스토킹 얘기만 나오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꼭 내가 저렇게 될 것만 같고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최근엔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상황이 변하질 않으니까 여전히 힘들죠.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요? 전 직장에서 만나서 1년 정도 사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이런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심하고 집착하는 게 점점 심해지더니 폭력까지 휘두르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헤어지려고 했죠.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어요. 폭력을 견디다 못한 민주 씨가 전 남자친구인 현우 씨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못 참겠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이런 식이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넌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순간 무섭게 돌변한 현우 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집 앞에 찾아왔어요. 다니던 직장도 찾아와서 피해를 주니까 결국 퇴사하게 됐고요.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려니까 무서워갖고 낮 시간이 끝나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문자나 전화도 끊임없이 오고요. 이제 어디에선가 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짓거리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제 일상생활도 다 망가졌어요. 끔찍한 공포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만나자는 애원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꽃이나 인형 따위의 선물을 현관문 앞에 둔 날이면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죠. 물론 이 힘든 상황을 견디다 못해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 적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몇 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신고가 반복되니까 경찰 조사를 받았나 본데 그때는 합의를 해달라고 괴롭혀서 마지못해 합의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엔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협의를 해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고통이 끝나는 날, 민주 씨에게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욕심 없이 평범한 일상. 그건 다시 오지 않을 희망인 걸까요? 제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매 순간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미래, 희망 이런 단어를 다시 찾고 싶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공포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스토킹은 누군가의 삶을 담보로 한 지독한 범죄입니다. 당신을 지켜줄 누군가에게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영상으로 만나본 민주 씨의 경우 전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을 하는 스토커의 특징이 있다고요? 스토킹의 정의와 특성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스토킹을 당하는 민주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합의를 해달라고 또 전 남자친구가 괴롭힘을 행사했죠. 결국 마음에 없는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상대방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네.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게 규정을 해놓은 건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관계로 네. 스토킹 신고 이후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우선 신고 접수 방법에는 네. 112 신고가 있고 상담 전화가 있고 방문 신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 접수 후에는 현장에 지역 경찰이 출동을 하여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4가지 응급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그 행위를 제지시키고요. 중단 통보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중단 통보를 하고 그 후에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공간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 현재 신고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스토킹은 물론 범죄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까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등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네 번째, 피해자가 동의했습니다. 저 어디 갈게요라고 동의한 경우에는 스토킹 관련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나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스텝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경찰관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죠?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직간접적인 보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워치 지급이나 별도로 출퇴근 혹은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피해자들은 이런 스토킹이 시작이 되면 우선 굉장히 두려움에 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것 또한 굉장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무서워도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무서움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내가 신고를 혹시 했을 때 보복.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죠. 하나가 있고 네. 내가 괜히 신고를 해서 일을 키우나? 괜히 이거를 일로 만드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심리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고를 하시고 경찰한테 보호를 받는 게 순서이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안심 기갑길 조성이나 또는 가로등 설치나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데 이제 안심 부스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 문을 못 여는 네, 그런 것들에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종합 대책에는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과 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운영 중이고 또한 그 출퇴근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동구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주거 침입 등 범죄 우려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그리고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CCTV 관제센터와 연결돼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 비상벨 서비스, 네. 그리고 부재 중 현관문 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는 문 열림 센서 등 안심 장비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스토킹의 범위도 다양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날아갈 듯 행복한 예민 씨. 여기가 바로 나 최예민의 집이란 거지? 내 청춘을 쏟아부은 첫 집.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집주인 예민아. 이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이쁜 아기도 낳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예민 씨. 문 앞에 붙은 황당한 메모에 기가 막힙니다. 아니 휴대폰 벨소리가 다 들린다고? 집이 종이장으로 만들어졌나 그 소리가 다 들리게. 며칠 뒤 같은 내용의 메모가 또 붙어 있습니다. 또 뭐야? 아니 그때 그게 나보고 한 소리였어? 그것도 위층 사람이? 아파트 층간소음이야 있을 법한 얘기지만 화를 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윗집 이웃이었는데요. 메모 정도라면 참을만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음악 소리. 작정한 듯 쿵쿵거리는 소음까지. 윗집 분, 대체 왜 그러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봐라. 내가 더 시끄럽게 해줄 테야. 메모의 주인공은 위층 강소음 여사였군요. 그런데 아무리 소음에 예민한 성격이라도 이렇게 무턱대고 안갚음을 해대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심지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는 기괴한 소리까지 틀어대니 몇 달째야. 도저히 못 참겠다 진짜. 참다 못한 예민 씨, 드디어 단판을 지으러 가려나 본데요. 이보세요 아줌마. 대체 왜 그렇게 쿵쿵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당신이랑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와 진상이 따로 없구만.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적반하장이란 게 이런 건가요? 하지만 예민 씨도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비슷한 기사를 봤는데. 아 여기 있네. 여러 차례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주거지를 겨냥해 층간소음을 내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 스토킹. 이것도 스토킹이네. 이 아줌마 두고 보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반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나저나 두 사람의 전쟁은 어떻게 됐냐고요?
출신자가 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음악 소리 좀 크게 틀었어. 아니 근데 스토킹이 뭐야 스토킹이? 아주머니, 그런 건 판사님께 얘기하시고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웃지간에 이러기 있기야? 어? 그러니까요. 이웃간에 왜 그러셨어요? 저기 아저씨 스토킹. 혹시 남녀 간의 삐뚤어진 사랑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스토킹 범죄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민 씨의 주거지를 향해서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일으켰는데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이나 글이나 말이나 부호나 그림이나 영상, 화상 등을 통해서 도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층간소음은 음향을 통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된 내용 중 음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층간소음이 다 이렇게 범죄로 스토킹 범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물론 층간소음 관련해서 세대를 방문하고 연락처를 수차례 붙이는 것들이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빗독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되면서 어떤 악의적인 측면이 더해져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네. 악의적으로 행동을 하면 네네네. 이게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가 네네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SNS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스토킹을 한다고 또 하는데요. 온라인 스토킹도 이게 또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 SNS에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다 보니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자신을 피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악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범하는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스토킹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스토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A씨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A씨는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SNS를 자주 사용하고 네. 또 팔로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자신을 팔로워하는 어떤 B라는 사람에 집착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DM을 보내고 댓글을 달고 DM을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촉을 하더니 자기가 지인과 식구들과 놀러 간 곳을 똑같이 촬영해서 그곳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계속 내 주변에 맴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달라, 친하게 지내자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이런 행동까지 비화가 됐고, 네. 그래 결국 고소를 당해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스토커는 스토킹하는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SNS에 본인의 사진이나 또는 그 여행 일정, 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간다 네. 이런 것들이나 또는 자기의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을 게시는 괜찮은데 네. 굳이 게시하고 싶다고 하면은 게시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이나 네. 이렇게 해서 그 부분 공개만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스토킹 피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또는 연락이 오는 모든 그런 통신 수단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그 스토커하고 대면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극심한 스토킹 겪고 있다면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바로 휴대폰을 열어서 112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스토킹 상담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용기를 내서 언제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1366을 누른다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만약 유선 통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1366을 검색하신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채널 추가하시면 상담원하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쉽게 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 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토킹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연과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너튜버입니다. 2019년부터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는지 다시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외출할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쫓아오기도 하고요. 초인종을 눌러서 화면에 손뽀뽀를 날리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괴롭습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신고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증거가 없어서 또는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시청자님의 사연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366 상담 전화 또는 112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접수되어야만 추후 동일한 행위가 또 발생했을 때 스토킹 범죄 유무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뭐 이게 스토킹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1366에 카톡을 해서 네, 이게 스토킹인지 그냥 여쭤보면서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도 좋을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판단을 해주세요 네, 하면서.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고요.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했는데 더 안 만나주면 찾아가겠다. 그땐 뭐가 될지 모른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야 후회하겠냐는 등 위협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한때 여자친구였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를 하면 구속이 가능할까요? 라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남자분들도 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으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분들도 이제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스토킹을 받는 편이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가끔씩 이제 여성분들은 좀 더 감정적으로 이제 치우쳐서 내가 죽는다, 내가 이렇게 뭐 자해를 한다, 극단적으로. 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조금 계신데요. 네.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여성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못하니까 자신을 해치는 방법으로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으세요. 여자인 입장에서 내가 예. 너를 해치지 못하니까 예, 나랑 안 사귀어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그러면 식으로. 남자분들은 이제 나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나도 큰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리를 또 활용을 하는군요. 이거 좀 속상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이제 질문자께서는 이제 구속이 가능할지를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도 하고 또 필요한 잠정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구속이 되려면 혐의가 되게 중대해야 되고 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끝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서 조금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어떤 살인이나 뭐 상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단 나를 따라오고 있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잠정 조치들은 가능하지만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을 구속하는 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4.8%밖에 안 잡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서 조금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112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신고만이 스토킹 범죄를 막아내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스토킹 범죄는 정말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고 우리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되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기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상황을 타개했으면 좋겠고 내가 스토킹의 가해자로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멈추고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어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어쩌면 오늘 주제가 그 스토킹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책플러스가 봄맞이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 앤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